근데 이제 인구 감소 자체를 우려하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우리 사회가 잘 돌아가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구 숫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적정 인구론에 기대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적정 인구론에는 타당한 근거가 없다라고 보는 게 좀 일반적인 견해긴 하더라고요. 이제 대표적으로 스웨덴의 이제 인구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하는 미르달 부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쓴 인구 위기라는 책에서도 적정 인구론 자체가 사변적인 탁상공론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 이 당시의 적정 인구론은 지금과 반대였어요. 그래서 인구가 지금 너무 많으니 줄어드는 것이 적정하다라는 것에 대한 반대 논리로 적정 인구라는 건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이야기를 한 건데, 그걸 지금에 와서 똑같이 저는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적정 인구론을 이야기할 때도 만약에 이걸 긍정하려고 한다면 우리나라 한국으로 쳤을 때 경제 호황기가 적정 인구다라는 주장을 펼치려면 우리나라 뭐 80년대 90년대가 경제 호황기니까 이 당시 대한민국의 인구 숫자가 3천만이었습니다. 사실 그러면 우리는 3천만대를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5천만 자체에서 3천만으로 줄어드는 것 자체를 되게 엄청난 위기처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 논리로는 맞지 않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다른 지구 차원에서 적정 인구론을 이야기할 때는 보통 기후담론, 환경담론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로 얘기할 때도 사실 지구 차원의 인구가 지금 너무 많다,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걸 국가 단위로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분해서 줄어드는 것을 계산해 봤을 때 그렇다면 한국은 1250만까지 인구를 감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인구가 뭐 감소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없다, 이 논리 그대로라면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출생 고령 사회인데, 이게 과연 부정적이기만 하냐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자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고령 사회가 되는 건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인데, 이제 사람들의 기대 수명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일인 거잖아요. 사실 이걸 낮추기는 어려운 일인 거고, 그렇다면은 이 늘어나는 고령 인구에 맞춰서 이 고령 인구를 부양해야 될 청년 세대를 뭐 출산을 통해서 인구를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반대로 기하급수적으로 계속해서 인구는 늘어나게 될 텐데, 그럼 그것이 맞는 방향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도 좀 의문이 생기는 지점이죠. 그리고 도덕적인 측면에서도 앞선 세대를 부양해야 될 수단으로서 이제 출산을 사회에서 요구하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출산을 통해서 고령 사회로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사회가 진보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출산이라는 것이 여성이 직접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됨으로써, 이게 보장됨으로써 이제 저출생이 생기고 고령 사회로 가는 건데, 이거 자체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것 이외에 그러면은 이제 인구 위기에 대해서 우려하는 내용들이 이제 몇 가지가 대표적인 것들이 지방 소멸, 연금 고갈, 아니면 국방력이 약화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이 문제들은 그 본질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 않죠. 뭐 지방 소멸이 인구 문제는 아니잖아요. 수도권에 이제 과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인구 문제로 바라볼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한 이제 합리적인 우려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제 세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이제 뭐 시장이 위축된다,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합리적인 우려로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이제 발제문에는 조금 써놨지만 좀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지금은 청년 3명에서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2070년 정도가 되면은 청년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된다. 그러면 뭐 단순하게 세금이라고 치면 고령 인구 부양을 위해서 그 미래의 청년 인구가 세금을 3배에서 4배 정도 더 내야 된다라고 이제 공포론이 조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맞는 얘기냐라고 살펴봤을 때, 사실 지금의 한국 사회는 인구 감소와 무관하게 이미 비효율적으로 이게 운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쉬었음 청년에 대한 이야기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경제 활동을 청년들이 안 하고 있다는 거죠, 점차적으로. 근데 청년 절반 정도가 노동을 쉬고 있다, 뭐 1년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의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 거기에 더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구 부양비로 설명을 해보면
우리 사회는 이미 청년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거고 청년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걸 단순하게 그냥 단순화해보면 2070년에 정말 인구가 감소가 극단적으로 되는 그런 국면이 오더라도 우리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면 사실 지금과 같이 청년 2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수준 정도는 맞출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를 저는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결국 이 인구 위기라는 것, 인구 감소로 인한 세수 부담의 이 측면에서는 결국 인구 자체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일할 사람이 부족해진다라는 게 이제 핵심적인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러면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지 않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걸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최근에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라는 책이 이제 이철희 교수라는 분이 냈는데, 이분이 저처럼 이제 극단적으로 주장을 하진 않지만 이제 인구 감소에 대해서 너무 큰 위기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제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과 청년, 뭐 장년 해가지고 노동 인구 자체가 좀 적은 편이기 때문에 점차 늘어나고 있는 국면이고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 완충 시기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다라고는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더 발전시켜 보면 이제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만약에 이제 100%에 가까워지는 완전고용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면 인구 감소 국면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것이고, 뭐 2017년 통계를 발제문에 썼는데 조금 예전이긴 하지만 이제 경제활동 참가율이라는 수치를 봤을 때 90%가 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뭐 시스템을 마련하는지에 대한 문제다, 이런 이야기들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또다시 인구 문제로 돌아왔을 때, 그러면 이렇게 노동 인구와 관련된 방식의 대안이 아니라 그냥 인구 문제 자체를 해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현실적으로 이제 출산 장려 정책을 통해서 출산율이 늘어나는 방식의 대안이 불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유들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은 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구를 예측하고 통제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불확실하고 어려운 일이다라는 겁니다. 이제 미디어에서 이제 공포론으로 조성하는 극단적인 인구 소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지금부터 앞으로 30년 동안 지금의 이제 합계 출산율이 0.7명대를 지금의 청년 세대랑 그 다음 청년 세대가 2대에 걸쳐서 계속 0.7명을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수치를. 근데 이 가정이 어떻게 확신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으로 거꾸로 시계를 돌려보면 1990년대 한국 정부는 이제 산하 제한 정책을 펴줬어요. 당시에는.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제 과거 30년과 지금이 이렇게 다른데 앞으로 미래 30년이 지금과 같을 거라는 보장과 확신은 없기 때문에 이 인구 정책 자체가 되게 불확실한 내용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일반적으로 사회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 이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합계 출산율이 어느 정도 돼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걸 대체 출산율이라고 부르는데 2.1명 정도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성 1명이 평생을 살아가면서 2.1명 정도를 낳아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한국이 지금 0.6에서 0.7로 이제 올라온 상황인데, 근데 이거가 2.1명대를 과연 회복하는 목표가 현실적인가 라고 보는 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회복한다 그래도 아무리 빨라도 2040년 그 정도라고 보여지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저출생 국면에서 인구가 적었던 청년 세대들이 이제 자랐을 때에 이 저출생 고령화 사회는 반드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 그 사회를 누군가는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좀 다른 나라 사례들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100%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이제 출산 장려 정책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모범 사례라고 이제 보는 나라가 스웨덴과 프랑스인데, 이제 결과적으로 말했을 때 스웨덴과 프랑스조차도 2.1의 합계 출산율은 넘지 않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있고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 나라들과 우리나라의 여러 이제 문화적인 차이 양상들도 이제 봐야 되는 건데, 스웨덴과 프랑스의 출산율을 견인하고 있는 거는 현재 비혼 출산율인데, 이제
스웨덴의 비혼 출산율이 55.2%, 프랑스가 60.2% 정도 되는데 이제 같은 시기에 한국 비혼 출산율이 2.5%예요. 이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사실 한국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에 갇힌 이제 사회다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거기도 하지만 만약에 출생 문제로만 이제 바라봤을 때는 스웨덴과 프랑스처럼 기대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걸 저는 냉정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뭐 현재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합계 출산율을 견인하는 동력의 큰 부분이 외국인에게 있는 상황인데 한국 같은 나라에서 외국인들의 이제 출산으로 이거를 유지한다라는 건 사실 상상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렇다면 합계 출산율을 끌어올리는 방식이 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다른 대안으로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입해서 이제 이민자들을 통해서 이제 노동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뭐 포용적인 문화로 해보자, 긍정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한국 사회가 이제 뭐 단일 민족 신화가 굉장히 강한 나라기도 하고 다문화 국가라는 기준이 제가 알기로 5%가 넘어야 되는데 이민자 비율이 아마 올해 거의 처음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외국인 노동자들의 비율이 낮은데 이거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방식이 가능한가?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한 나라가 싱가포르 같은 나라거든요. 싱가포르도 출산율이 매우 낮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1.0이 계속 안 되는 나라고 이 싱가포르가 이제 이 나라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이게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국가의 밤이라는 날을 지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국가의 밤에는 다 같이 아이를 낳기 위한 노력을 부부가 해야 되는 이런 식으로까지 했는데도 합계 출산율이 올라가지 않았던 나라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 자본들을 이제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한 50% 가까이, 50%가 조금 넘는 이제 경제활동 외국인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사회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비용도 엄청나고 반대로. 그러니까 싱가포르가 치안이 굉장히 강한 나라기도 한데 태형 같은 게 아마 있을걸요, 현재도. 그래서 이제 집회나 이제 데모하고 이런 것도 거의 없는 나라인데 이제 대규모 집회가 있는 게 항상 이 이민자 추방 집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이주민들을 통해서 이걸 해결해야겠다고 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들을 한국 사회가 감당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접근 방식이 옳으냐라고 또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이제 유입을 해서 이제 인구 감소를 해결하자, 노동 문제 해결하자라고 했는데 이제 필리핀은 대표적으로 합계 출산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제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어느 나라가 많이 쓰냐? 싱가포르가 굉장히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이 필리핀 가사도우미 이야기를 했을 때 싱가포르에서 반대로 그러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한국에 빼앗기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오세훈 시장은 뭐라 그랬냐? 싱가포르보다 우리나라가 임금을 더 높게 줄 수 있다. 필리핀 가사도우미한테.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뭔가 인구 감소 국가인 한국과 싱가포르가 인구가 많은 국가인 필리핀을 두고 사실은 가격 경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저는 뭔가 인구위기 버전의 플랜테이션 아니냐, 제국주의적인 인구 약탈 아니냐 이렇게 문제적으로 저는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사실은 이제 자국 시민들이 필요한 노동을 외국인들한테 떠넘기는 착취하는 되게 무책임한 발상일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다시 이야기를 돌아와서 이제 보통 이 저출생 문제를 이야기할 때 한국이 너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지원이 적다. 이걸 보장해야 된다.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 거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은 짚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그랬는데 지난 18년 동안 약 380조 원의 세금을 저출생에 이제 쏟아부었고 현재는 사실은 굉장히 선진국 수준의 이제 양육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현금 서비스, 현금을 지원하는 정책만 한번 살펴보더라도 제가 발제문에 써놨지만 부모급여, 가정 양육수당, 아동수당, 출산바우처 이런 걸 더해서
그 다음에 육아휴직 급여까지 이제 더하면 첫 달에 받는 이제 부부가 만약에 출산을 했을 때 현금성 지원 금액이 600만 원이 넘어요. 근데 이거는 저는 아무 일을 하지 않는데 그냥 현금 600만 원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건 적지 않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나라 2인 가구의 평균 생활비가 252만 원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월 평균 자녀 양육비가 68만 원이에요. 근데 중위소득으로 봤을 때 이제 경제적 상위 계급의 월 평균 양육비도 150만 원 정도예요. 근데 한 달에 600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게 과연 부족한 여건이냐, 여기서 더 지원을 한다고 해서 아이를 낳을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지원 규모가 큰, 우리나라보다 더 큰 나라가 이제 대표적으로 프랑스가 있는데, 프랑스가 보통 GDP의 4% 수준을 이제 이런 저출생 정책에 쓴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우리나라 GDP 4%에 대입하면 약 90조 정도를 여기에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00에서 650조라고 했을 때 90조를 저출생에만 쓰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 수가 있죠. 국방비가 한 해 50조 정도인데 이거 거의 2배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물론 프랑스 사회에서는 이거에 대한 자부심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봤을 때 이것이 과연 예산 분배 차원에서 합리적이냐, 이런 비판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출산장려 정책의 과도한 확대가 사실은 사회 부정이 아니냐, 이런 저는 비판도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제 결국에 출산장려 정책은 경제적으로 상류층에게 이제 효과를 발휘한다라는 연구 결과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사회 불평등을 강화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 수도 있고, 이런 경제 계급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비혼 출산이나 한부모 가정, 그리고 동성 커플에 대해서 이제 기준을 뒀을 때도 약간 불평등 요소, 차별의 요소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뭐 일본 사회학자 중에 마나부라는 사회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저출산 대책은 결혼하지 않거나 아이를 낳지 않는 선택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국가가 행하는 차별이자 무자식에 대한 세금 징수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좀 과도해 보일지 몰라도 저는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출산율을 늘려서 출산 장려를 통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결국 일할 사람 자체를 감소시키지 않는 것이 핵심적인 대안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 감소 시대의 답이 인구가 아니라 노동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좀 하고 싶은 거고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이제 대책을, 대안을 마련해 나갈 거냐, 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일하지 않고 있는 현재 사람들을 노동을 하도록 유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결론일 텐데요. 그럴 거면 왜 지금 현재 청년들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거냐라는 문제에 좀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이야기 말고 다른 이야기, 이제 여성이 있을 텐데,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발제문에서 좀 제외했습니다. 네.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청년에만 좀 집중을 해보면은, 이제 뭐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원하는 임금 수준이나 근로조건이 맞는 일거리가 없을 것 같아서 일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핵심적으로는 원하는 수준의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이야기는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이 발생하는 나라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중심의 정책이 저는 뭐 주요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뭐 원하는 수준의 일자리라고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 저희가 발제문에 쓴 것은 1차 노동시장의 일자리, 정규직, 공공부문, 안정적인 대기업 일자리들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이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일 것이냐, 아니면 좋은 일자리의 성역 기득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런 것들을 부숴 나가면서 평균적인 수준의 노동 평등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 질문을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질문에서 저는 이제 후자의 방식을 해 나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지점 1차 노동시장, 2차 노동시장에 관련된 이중구조 문제는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훨씬 더 전문가 분들이실 것 같아서 좀 압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노동에 대한 이제 청년 세대의 문화가 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뭔가 평생 직장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 세대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 부분을 일자리를 유연하게 가져나가면서 동시에 자산의 안정성을 동시에 가져나가면서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청년들이 계속 일자리를 쉬고 있는 것이 1차 노동시장의 이제 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불평등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는 문제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 1차 노동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인 평생 직장으로서의 안정성, 정년이라든지 아니면 고임금, 호봉제, 이런 문제들이 저는 이제 다수의 이 시장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 하나의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벽을 허무는 방식으로 평균 수준을 만들어야 이제 취약순 청년이 줄어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호봉제를 이제 타파하고 직무급제로 이제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 그리고 정년을 폐지하고 주사일제와 같은 방식으로 일자리 나누기에 효과를 내야 된다, 이런 이제 주장들을 이제 발제문에 담았고요. 이제 한국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이 굉장히 높은 측면인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유연하면서도 안정성을 동시에 담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좀 한국의 노동 구조를 가져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이제 3번 항목에 제가 발제문에 담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발제문을 좀 읽어주시면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4번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이 부분이 조금 더 논쟁적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 부분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일을 하려면 저는 노동에 대한 관점이, 세계관이 좀 전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동은 권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의무이기도 하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기 위해선 필수 노동이 필요한데, 이 필수 노동이 평등하게 분담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결국에 노동은 의무여야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싶은 건데요. 좀 이제 극단적인 예시를 제가 발제문에 적긴 했는데, 고대 그리스 로마 시민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노예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전해야 되는 의무였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발제문에 썼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노예를 통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예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이 노예를 데리고 오는 일은 자신들이 해야 되는 것이 의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현대 사회에서 이제 시민들이 여러 가지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 문화생활도 하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노동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피 노동들이 있죠. 현재도 기피 노동들이 있고, 이 기피 노동들을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청년들이 하거나 아니면 외국인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시민들이 다 같이 평등하게 분담하는 형태의 사회를 한번 상상해 보자 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사실 안타깝지만 다수 취업 예정자들은 눈높이보다 낮은 일자리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강한 유인으로 이끌어내지 못하면 사실 노동을 쉬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이제 노동력이 부족하리라 예상되는 산업들이 예를 들면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매업, 음식점업, 뭐 공사업, 파이프라인 운송업,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다들 이 업종들이 일종의 기피 직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피 직종이라고 부르는 노동들을 그러면 아무도 안 하려고 하면 이 노동 공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고, 이 대안을 만드는 게 사실은 인구 감소 국면에서 이걸 해소하는 것과 맞닿아 있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니까 스웨덴의 이제 노동 우선주의라는 이야기를 꺼내 왔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구직 유인 제도가 효과가 확실한 방식으로 저는 이제 복지나 제도를
설계해야 된다라는 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재 한국에서 이제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데 실업급여도 사실은 이거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요식행위에 가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차라리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운영하는 것보다는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일종의 노동을 쉬는 기간 안에 재충전하는 기간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뭐 재충전하는 기간에 당연히 일정 부분 지원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책임을 지고 이제 구직 활동을 강하게 유인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들을 설계해서 좀 더 운영하는 편이 낫지 않겠냐라는 아이디어를 좀 하나 생각을 해서 이제 적어 놓은 거고 직업훈련 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현재 한국에 있는 직업훈련 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보통은 자격증을 딴다거나 어떤 교육을 받는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이런 교육들을 하는 업종들에서는 오히려 자격증이 있거나 아니면 이 교육을 받고 온 사람들이 당장 현장에서는 일을 거의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들이 좀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음식점 식당이다라고 해서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뭐 취업했을 때 당장 그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인테리어 같은 뭐 타일업이라든지 뭐 아니면 에어컨 설비 기사라든지 이런 업종들도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했다고 해서 일을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렇다면 오히려 현장 실습과 연계 지어서 현장 실습의 고용비를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는 형태로 직업훈련 제도를 좀 해볼 수도 있는 것 아닐까? 뭐 이런 아이디어 같은 것도 생각을 해봤고 그러면서 이 일을 직접 이 노동을 체험하는 기관들을 다수의 시민들이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제도를 좀 설계하면 어떨까 이런 차원의 고민을 해봤고요.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자산소득에 대한 기대감을 어느 정도 억제하는 측면도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고요. 이제 한국이 되게 코인 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돼 있잖아요. 주식도 많이 하고 요즘에는 특히 청년들은 더 그런데 사실 이 자산소득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크다 보면 당연히 근로 의욕, 노동 의욕이 줄어들기 때문에 일할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별도의 규제와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지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저는 이 복지에 대한 관점도 사실은 최소한의 이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로서 측면에서의 복지 제공이라기보다는 지금 당장 사회적인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시민들이 있는데 여러 사정으로 이 시민들이 언젠가는 사회적 의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한 지원 제도가 저는 복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회적 의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복지 제도를 운영할 재원을 내고 있는 거죠. 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 복지 제도 자체도 결국에 일하고 있는 사람 혹은 앞으로 일을 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좀 설계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노동을 뭐 일시적으로 1년, 2년 이렇게 쉴 수는 있겠지만 자산에만 기대어서 이제 아예 노동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강한 규제에 좀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아이디어도 생각을 해보고요. 좀 마지막 아이디어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공역제입니다. 이 공역제는 한국에 있는 이 병역 의무를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남성만이 아니라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병역 의무가 아니라 노동 의무로 대체하자는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모든 시민들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군대 다녀오듯이 이 대체 복무를 하자라는 거죠. 이 대체 복무의 영역을 뭐 일정 부분 국방이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영역을 뭐 사회적으로 필요한 돌봄 영역부터 시작해서 전 이 공공성이라는 개념을 확장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피 직종의 영역까지 늘려서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요. 뭐 어디 공사장에서 일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당장 필요한 노동들을 경험하게 하고 사회적으로도 그거를 노동 감소를 막아내고 그 시민 개개인들한테 있어서도 내가 이제 원래는 생각을 안 해본 노동들을 해봄으로써 이 노동을 쉬는 기간 안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동의 경험들을 좀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도 구직 유인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측면의 아이디어를 좀 제안을 해보고 싶었고 좀 논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의견들이 사실 인구 문제만 봤을 때
좀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도 좀 연결지어서 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아닐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공역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오늘 오면서 좀 알게 된 건데요. 좀 사실 오늘 오면서 좀 충격받아가지고 요새 이제 청년들이 남성들이 군대 갔다 오면 얼만큼 돈을 모아올 수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임금이 많이 올라서. 임금도 올랐죠. 네. 근데 임금뿐만이 아니라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2025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한 달에 월급에서 55만 원을 매달 적금을 하는 거예요. 매칭해주네. 네, 근데 이제 이거 적금을 하면은 이제 2등병일 때 월급이 75만 원이거든요. 그러니까 55만 원 적금할 수가 있죠. 이제 병장일 때 월급이 150만 원이에요. 근데 이 55만 원씩 적금을 하면 제대할 때 2,019만 원을 준대요. 그러니까 이게 55만 원씩 18개월 적금하면 990만 원이거든요. 근데 국가에서 990만 원을 2배로 불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20살 때 군대를 가서 1월에 21살 6월 7월에 제대를 하면 내 통장에 현금으로 2천만 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청년 남성들만 대상으로 기초자산제를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러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군대 징집 대상이 아닌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죠. 이거는 차별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뭐 다른 측면으로는 이제 20대 청년들이 당장 현금 2천만 원이 있었을 때 뭘 하냐 이 돈으로 이제 코인을 하는 거죠. 주식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유인들이 되게 사실은 저는 건강하지 않은 노동시장과 자산시장을 만드는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도 공역제라는 아이디어가 좀 유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군대 갈만하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재밌겠다 싶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 좀 토론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